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스웨덴 한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내려간 선거민주주의로 구분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은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같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달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이 하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얀마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극복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롤모델로 삼고 희망을 얘기했던 것이 불과 4년 전인데 말입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 그리고 최우방국인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까지. 뼈아프지만 지금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4년 동안 초토화된 미얀마와 민주화의 그날을 기다리는 국민들, 그리고 독재 국가 아래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지금부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넘어 품격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지.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박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이끌어낸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의 인터뷰, 그리고 탄핵 국면의 정치 상황들 조선대학교 공진성 교수와의 인터뷰까지 2개 준비되어 있고요. 도정 소식, 이슈책까지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17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부터 듣겠습니다. 전남 의대 설립 방식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을 보여왔던 노관규 순천시장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화해 모드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의대 설립 방식을 두고 정치적으로 대립해온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최근 공개석상에서 상대를 치켜 세우며 화해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지난주 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순천시 정책비전 투어가 개최됐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행사에는 전남도청 공무원들과 지역구 시도의원 등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 순천시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이나 문화 콘텐츠, 바이오 산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의대 설립 방식을 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운 이 두 사람의 어색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노관규 순천시장이었는데요. 예. 노 시장은 이 행사 도중 환영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김영록 지사와의 그동안의 입장 차이를 언급하며 혹시 섭섭함이 있었다면 이해해달라며 유감의 뜻을 먼저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 시장이 먼저 화해의 손을 좀 내민 셈인 건데 김영록 지사 역시 프로들은 싸우고 나서도 웃는다라는 말로 화답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번 화해 모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진행자님도 언급하셨지만 노 시장의 화해 제안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책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프로들은 싸우고 나서도 웃는다며 과거 의과대학 문제로 빚어왔던 갈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화해의 뜻을 담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영록 지사는 우리 사이에 감정이 얽혀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모두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언급도 함께 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번 행사에서의 두 사람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전남도가 순천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의대 설립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면서 시작된 이 두 단체장의 갈등이 이번에 해소된 셈입니다. 두 사람의 이번 화해 모드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예. 순천대학과 목포대학의 통합을 통한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는 전남도나 순천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이 지역에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또 다른 이유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두 정치인 모두에게 지금의 갈등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서로 갈등 사항을 이어갈 경우 이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이번 화해 모드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뭐 보기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수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시가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막상 난임 부부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얼마 전 여수 MBC가 15%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지역 난임 부부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이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여수시가 지역 난임 부부들을 위한 시책 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가 출산율 저하나 청년층 유출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운 난임 부부들의 치료를 위한 지원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난임 치료는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한데 여수시에는 대형 의료기관이 부족해 광주나 서울 등 타 지역 병원을 오가야 하고 이 난임 부부들이 이 과정에서 교통비나 숙박비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남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수시가 좀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광양시의 경우 난임 시술 한 번당 최대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무안군 역시 회당 3만 원씩 연간 최대 10회까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여수시의 경우 난임 시술비 지원에 이 소득이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교통비나 숙박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여전히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가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또 난임 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지를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예산을 출안하는 복지재단의 상근 근무자를 시 출신 공직자가 아닌 전문성과 또 역량을 갖춘 인물을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 광양시가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의 사무처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사무처장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광양시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이 사무처장에 채용됐는데 대신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복지재단의 사무처장은 전관 예우 방식으로 광양시 국장급을 지낸 인사가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져 왔다며 광양시가 예산을 출연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후원 활동도 있는 만큼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이 전직 공무원의 사무처장 채용 관행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직 공무원을 뭐 일부러 채용해서 배제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해당 기관 사무처장이 전직 공무원을 위한 당연한 자리로 여겨지는 것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복지재단에 광양시가 예산을 출연하고 있지만 시민들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매번 광양시 전직 공무원이 사무처장으로 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지역 주민들은 복지재단의 사무처장 채용이 광양시 출신 공무원의 이 전관 예우 형태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이 투명한 공개 채용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기존의 채용 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이끌어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오늘 순천을 찾았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선고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선고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궁금한데 박선원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진술이 오염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조금 이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지금 민주당이 도보 행진 또 시국 선언으로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순천까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아침 10시 반에 저희 비상의원총회를 했고요. 11시부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8.8km 도보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는 서울의 전국에 있는 모든 단체 1,700여 개 단체와 국회의원이 서명을 하는 2,000인 시국선언을 하였죠. 저는 오늘 예. 순천에서 있는 전남도당 핵심 당원 교육의 강사로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순천에 내려와 있습니다. 예. 순천에 오셨으니까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지금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통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의정 갈등이 지금 완전히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간 통합 또 의대 신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 전남의 의료 인프라가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의대 유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그야말로 30년 이상 묵은 수건 사업입니다. 예. 저도 전남 나주 출생인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우리 전남이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속 도서가 많고 병원 등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드시 우리 의대가 있어야 되고 또 통합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순천대와 목포대 의과는 6년이지 않습니까? 예. 6년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임상이나 치료도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남의 현실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통합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졸속으로 몰아붙이다가 마침내 윤석열 정권에서는 또 동결한다 이렇게 됐는데 동결을 하는 건 하더라도 우리 전라남도에는 반드시 국립대 의대가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모든 의원들이 호남의 연고를 갖고 있는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의대 증원 무상과는 또 동결과는 별개로 의대는 추진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은 냈습니다만 양쪽 모두 상대방을 향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걸? 불법 내란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내란 불면증, 내란 신경쇠약 이렇게 말까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일으킨 죄 아닙니까? 자신들이 일으킨 범죄이기 때문에 승복하는 건 당연하고 그 증표로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당원 1호 자격에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실제로 승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는 언제쯤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세요? 글쎄 이제 이번 주 말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다들 예측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이제 평의가 거의 끝나고 소수 의견, 참고 의견까지 전부 종합하기에도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있었던 2,000인 시국 선언에서도 빨리 심판 선고 날짜를 밝히고 선고를 이번 주 내로 해라 하는 것이 요구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곽종근 전
곽전사령관의 면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증언을 최초로 또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곽전사령관의 전화 녹취 파일이 좀 나왔어요. 김병조 의원 유튜브 채널 출연 전날 전화했던 내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이 국민의힘이 이것을 뒤집어 풀려고 벌리는 하나의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2월 6일 날 오전 11시 한 45분부터 곽정근 특전사령관과 면담을 했는데 그거 전부 생방송으로 전국에 다 중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특전사령관 이야기하는 인원이 그러면은 그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밖에 없으니까 국회의원을 뜻하느냐 그렇다 그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대통령이 0시 30분에 전화 지시가 왔었다. 그래서 아직 의결 정족수 즉 150명이 아직 안 된 것 같으니 빨리 끌어내라. 안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곽정은 특전사령관이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비를 걸고 있는데 곽전사령관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 그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 사람은 이 곽정은 특전사령관의 고등학교 동기, 친구이자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것을 무슨 오염시키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 하나도 오염된 게 없습니다. 한 것은 박 의원님이 아니고 네, 친구. 네, 곽정근 의원의 친구. 충남고등학교 동기 동창. 국민의힘 당원이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방위에 계시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에 포함시킨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독자 핵 무장론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아니, 미국이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기술 유출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의 불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와가지고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갔습니다. 이번 주 20날에도 여당의 국민의힘의 임종덕 의원이 1000만인 핵무장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독자 핵무장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한국 정부를 상대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월 15일 바이든 정부가 임기 끝나기 5일 전에 한국 정부를 민간국가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이 정권 책임이지 어디다 대고 그런 말 하는 거죠? 이 민간국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간국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AI,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양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 아니면 최첨단 기술 협력을 할 때 한국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그 최첨단 분야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이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민간 국가 지정이 초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독자 핵 무장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친중 반미 노선을 펼쳐왔는데 이 대표가 유권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지정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친중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게 언제냐면요.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天安문 광장에서 시진핑하고 함께 섰던 그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그 직전 중국의 대사가 권영세였습니다. 친중의 뿌리가 권영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히 누구한테 친중 반미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미국하고 아주 긴밀한
의견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한미동맹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고 전혀 그런 문제가 현재 한미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슨 친중 반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친중 원조가 권영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뭐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가 지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권영세가 저지른 일이고 이 국민의힘이 저지른 일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핵무장하자, 핵무기 갖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위험 국가가 되면 좋습니까? 자신들이 벌린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워싱턴 뛰어가서 막아야죠.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싸우고 있는 이 정치권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현 정권이 잘못해서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야당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현재 그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당의 정보위 그리고 외교통상위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반드시 민간국가 지정이 해제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이것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국의 의혹과 의구심을 씻어내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천을 찾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과 또 석방, 탄핵 심판을 지나오면서 사회적 혼란들이 좀 파생되고 있는데요.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고 있을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고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이제 판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뭐 12.3 계엄 사태도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일부 반응도 또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분란을 부추기고 또 억지를 부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 전파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안 그래도 이제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정치학 전문가가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조금 더 명쾌하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좀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면 예. 사실 뭐 명쾌하게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태의 진위라든지 당부당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이제 많이 끼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이제 뭐 매일같이 이제 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흐름을 보기보다는 이런 이제 잡음
또 억지로 만들어내는 가짜 소리 이제 이런 것들이 현혹되기가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100일 이상 이제 지속되면서 그런 온갖 잡음들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더 피곤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노이즈를 우리가 이제 제거하고 핵심적인 흐름만 좀 보면 아주 사안은 다 단순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반헌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의해서 저지됐고, 그리고 지금 그 일로 인해서 탄핵 심판이 제기됐고, 지금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은 아무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단순하다. 그 나머지 오히려? 모든 것들은 사실 그냥 잡음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극우라고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 그리고 일부 사회 혼란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현대사를 종합적으로 이제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6.25 분단 이후에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제 분단이 된 후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한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적인 우파 세력이 득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남한 내에서 등장했던 이제 군부 독재 세력들이 북한을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 삼아서 예. 안보 담론을 이용하고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87년에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97년에 이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 이제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 반공주의적인 우파 세력들이 이제 점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들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을 이제 접하면서 예. 자꾸 이제 불법적인 수단 또 무리한 주장 이제 이런 것들에 호소하는 경향들이 이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굉장히 게으르게 그동안 편하게 쉽게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보수 세력이 바로 그런 이제 반공주의적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자기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이런 이제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나오고 있고 또 2030 남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 또한 이번 12.3 비상계엄 이후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2030 남성들이 2030 여성에 비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이제 뚜렷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자체가 곧바로 극우적인 또는 폭력적인 행동주의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불법적인 특히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로 보통 이제 대표되는 그런 세력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학가를 돌면서 마치 이것이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의견의 일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학생들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아주 일부 극단적인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2030 젊은 남성들이 훨씬 더 그런 우파적 성향을 보이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주장보다는 특수한 주장에 좀 더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들이 뭔가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누렸던 남자들, 그러니까 어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기성세대에 비해서 아무런 특권도 누리고 있지 않은데도 군대는 여전히 가야 하는 이중적인 차별 현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별적 언어에 조금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가 지금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노이즈 잡음 또는 갈등을 일부러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줄거리만 우리가 정확하게 놓고 보면 사실 이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안이고 판결 역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후의 일도 그 판결에 따라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면 이제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뭔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처럼 자꾸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판결 이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명확한 판결이라고 함은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데 네. 마치 다른 결정이 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헌정 질서를 뭔가 부정해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예.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한 이용해서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그것을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하나의 의견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대등한 가치를 가지지는 않고 일부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헌법을 부정해도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의견일 수 없다. 의견일 수도 그것은 없다. 그냥 범죄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에 어떤 하나의 어떤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난 100일간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육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헌법이 규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지금 헌정 질서를 우리가 물론 일시적으로 무너질 뻔했지만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헌정 질서의 중요성, 가치 이것들을 이제 새삼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극단적인 세력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퍼지지 못하도록 사회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방파제 역할, 방어 기제가 우리 사회에 작동해야 되는데 특히 오른쪽 보수 진영 쪽에서 허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보수 진영의 자기각성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좌우를 떠나서 좀 극단적인 세력이 퍼지지 않게 방파제, 방어 기제를 키워나가려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되는 숙제나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제 성장 뭐 이런 것에 이제 좀 치중하면서 민주화 이후에 이제 경제적 부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기만 했지, 이런 정치, 민주주의 문제, 질서 문제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경제적으로만 도움이 된다면 독재여도 상관없다, 권위주의 정권이어도 상관없다, 법을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불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인지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통 평가하는 북한이나 또는 뭐 어떤 권위주의적인 독재적인 체제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체제의 우월한 지점이 무엇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진지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 사교육 대안이 되지 못하는 늘봄학교 체크해봅니다. 사교육 대안이 되지 못하는 늘봄학교. 네. 자, 우리나라의 사실 교육열은요, 세계 2등가라고 하면 좀 서운할 정도로 뒤지지 네. 않죠. 맞아요. 자, 지난해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아마 매년 최고치를 경신한 것 같아요. 지난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23년 27조 1천억 원보다 7.7% 늘어난 29조 2천억 원으로 2조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교육 참여율도요, 지난해보다 1.5% 오른 8.0%로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사교육비의 비중이 커지면서요. 정부에서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늘봄 학교가 사교육 참여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에 의한 사교육 수요를 잡겠다면서 지난해 늘봄 학교를 도입을 했습니다. 늘봄 학교,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늘봄이 돌봄, 늘봄, 방과후 이게 모두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봄 쉽게 말하면 이전에 학생들이 교과 수업이 끝나면 영어, 체육,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방과후 수업을 했던 것이요. 이 1, 2학년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하루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끝나고 한 1시간 반, 2시간 이런 수업을 무상으로 방과후 네. 교실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좀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참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요? 네. 이 학교나 지역적 특성상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 여수의 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기 초 늘봄 수강 신청을 반을 25명씩 4반으로 구성했다가요. 신청 인원이 적게는 한 자리, 많아도 15명, 16명 되지 않아서 반 배정을 다시 해서 4반을 3반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어허. 또 어떤 학교에서는 재학생 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수의 늘봄 학교를 운영하고 또 있습니다. 또 수업 과목이나 일수는 학교 재량에 운영되면서 학교마다 운영되는 수업도 다르고요. 그렇다 보니 다양한 수업을 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무료라고 해도 이 늘봄 프로그램을 참여한 수가 많지 않습니다.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다른 데 보내는 것 같은데 다들 내 학원을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학원차들 원래 여기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거 맨날 봤거든요. 4-5대는 서 있는 것 같아요. 늘봄이 조금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냥 좀 더 못해서 학원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늘봄 체육이랑 늘봄 영어 재량인 것 같아요. 학교 재량. 안 했어요, 저희 애도. 애가 그냥 다른 거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려면 좀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일주일에 한 3번 이렇게 정도 좀 넓게 하면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그거는 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 지금 저희 학교만 보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막 애들이 하고 싶다 그래야지 보내는 거잖아요. 뭐든. 근데 이제 특히나 저학년 때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막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다 달라요. 선생님 그것도 다 틀리고 뭐가 다 틀리더라고요. 이제 작은 학교들은 학생 수가 작으면 좀 적게 있고.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내고 그냥 사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는 네.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학급마다 달라서 또 이게 결정하기 쉽지 않다. 네, 맞아요. 라는 말도 나오네요. 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서 선택할 게 없어서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많고요. 예. 제가 지금 만나본 분들은 다들 하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늘봄 수업을 듣지 않는 네. 나이의 어머님들이었습니다. 네. 이 저학년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만 하고 나면 학교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맞아요. 이 늘봄 수업하면 몇 시에 끝나요? 그럼? 이 저학년이요. 4, 5교시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4교시 때는 한 12시 40분 정도, 그다음에 5교시는 한 1시 30분 정도예요. 그런데 늘봄을 하고 나면 보통 3시간 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 목표로 마련했지만 정작 참여가 높지 않습니다. 거의 감소를 했는데요. 또 돌봄 공백이 큰 초 1, 2학년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렇게 사교육비 경감 발표 정책에 좀 시차가 일부 있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시기가 아직 좀 네. 효과가 나오기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해명했죠. 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늘봄 학교나 방과후 학교를 가장 많이 참여하는 저학년에서 이런 저조한 참여율이 좀 나타나면서 고학년에서는 더욱더 이런 늘봄 학교나 방과후 학교의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네, 3학년만 하더라도요. 학교 외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 방과후에 참여한 인원이 극히 적어집니다. 3학년 되면 거의 학원 다
기본으로 다니죠. 그렇죠. 또 현재 늘봄 학교에 2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적은 수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늘봄 학교에 하고 있는 선생님을 좀 알게 됐어요. 늘봄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네, 교사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 얘기로 1, 2학년 다 들어가는데 1학년보다 2학년이 한 반 정도가 적다고 해요. 아, 수가. 네, 참여한 수가요. 같은 학교라도 네,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맞습니다. 또 작년에 했던 친구들이 올해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학부모들은요, 방과후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에 조금 더 보태서 아예 학원을 본다는 겁니다. 뭐 이미 방과후 수업에서는 시간에 비해서 학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위해서 따로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방과후는 이제 고학년 될수록 거의 안 하죠. 학원으로 가니까. 저학년 때나 이제 방과후로 가고, 이제 고학년, 중학년부터는 학원으로 보통 보내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저학년들은 좀 이렇게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그런 느낌으로 뭘 막 배우고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것보다 나의 시간을 약간 때우는 개념으로 하시는, 그냥 교육으로만 보자면. 선생님들도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방과후는 이제 방과후니까 요 정도 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무슨 악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래서 뭐 그걸 진짜 배우고 싶으면 학원으로 보내는 거. 방과후는 다 프로그램이 그런 느낌. 그렇게 고생 맞추기. 그냥 뭐 진짜로 막 이렇게들 필요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수업들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다라는 말도 네. 나왔어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배치해 주는 게 아니라 방과 후에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한 그렇죠. 그런 수업들이라고 느껴진다라는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앞서 저학년 아이들이 늘봄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늘봄을 하고 학원을 가게 되면 고학년 학생들이 끝날 시간 맞물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저학년 수업이 없기 때문에 늘봄을 하지 않고 그냥 학원을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학원 수업이 안 맞아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거였어요. 예. 어찌됐건 이 늘봄 학교와 방과후 수업이 사교육에 밀리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현장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오늘 이슈 체크 사교육에 밀려나고 있는 늘봄 학교 방과후 수업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전남도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 다들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전남도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지난주 영암군에서 4건, 우안군에서 1건, 총 5건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전남도는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예. 지난 13일 영암군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반경 3km 방역지역 내에서 3건이 추가 발생했고 이어 16일 무안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네.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 즉시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서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남도의 전 시군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구제역 발생 시군인 영암군과 무안군 3km 이내의 방역지역은 현재 시점 대부분 접종을 마쳤습니다. 예. 전남도는 구제역이 수평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량, 인근 도로 등 위험 요소에 철저히 소독하고 추가 발생이 없도록 대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조한 날씨 속 좀 화재에 유의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전남도의 대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사고의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전남도가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예, 지원 대상은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2004년 5월 이전에 건축 허가가 된 아파트의 거주자, 그리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입니다. 예. 보급 물품은 스프레이형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입니다.
특히 소화기와 연기 감지기의 작동법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 방법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출산율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또 고독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남도가 지역사회 연대로 이 해결책을 좀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 약화로 점차 깊어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정기적인 안부 확인,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확대해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 심리 상담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위기 가구 지원 콜센터가 연중 무휴로 운영되니 모든 도민부는 함께 이웃을 살피고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전화 12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 번호 120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이라면 귀가 좀 쫑긋할 소식입니다. 문화복지카드 소식이네요. 네, 전라남도가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자를 6월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문화복지카드로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전남에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28세 이하, 즉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25만 원입니다. 신청은요, 광주은행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전망대 3월 17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